안녕하세요. 오늘 결산 서류로 이해하는 법인세 입문 과정을 진행할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교육은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중소기업 결산 업무 담당자, 그리고 두 번째, 세무대리인 3년차 이하이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야에 속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4시간 동안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법인세 입문 과정이지만 이제 결산, 그에 앞선 결산에 집중해가지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산에 앞서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이 결산의 범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맨 처음 결산이라는 업무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제가 수습세무사로서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각 이제 회사의 동료분들이 회의 시간에 둘러앉아서 몇 월 며칠까지는 결산을 마감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조정을 마감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 접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달력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산인가? 어디까지 해야 결산이 마감되는 걸까?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고 이제 업무에 대한 틀을 딱 잡아놓고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결산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각 서류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자, 결산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서류가 필요해요. 이 서류가 결산할 때 필요하다라는 뜻은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 서류들을 저희가 이제 수치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할 때 각각 서류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업무를 하시면서도 실무에다가 매칭을 시켜 가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결산할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야 하는 건 뭘까? 자, 이 사전적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산이라는 업무를 한번 하고 나면 이 결산이라는 업무가 이 회사의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장부를 마감하는 그런 큰 규모의 업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규모의 업무를 좀 미리 이 회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회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할 수 없는 것들도 막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결산의 범위와 업무를 명확히 이해한다. 두 번째, 결산 서류와 업무의 매칭을 통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발생했을 때부터 회계기간이 마감하기 전에 거래 발생 시부터 결산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무를 중심으로 사전적 대응까지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오늘 4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결산과 법인세의 이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결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결산 실무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좀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그 뒤에 가서 실무적인 부분을 쑥쑥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는
전부 결산 실무입니다. 그래서 결산 실무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시고, 순서대로 쭉 보시면 아마 저희가 결산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결산과 법인세의 이해입니다. 이 파트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결산의 의의, 그리고 회계순환 과정의 이해, 마지막으로 법인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산부터 법인세까지, 물론 법인세에 대한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지만 결산을 할 때 법인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신고 절차가 이러하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결산의 의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산이 도대체 어디까지고 도대체 결산이 딱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산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의미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의 결산은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서 계산한,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마무리함. 즉,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회계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 기업의 업적을 모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결산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적 의미의 결산은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상 결산의 의의. 자, 첫 번째, 기업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거,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 과정을 회계상 결산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혹시 1번과 2번을 보시면 어떤 표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자, 일정 시점. 자, 회계 이제 결산일에 자산부채 자본을 정확히 측정하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 성과, 수익과 지출이죠. 요걸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 과정이 바로 회계상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상 결산을 거치고 나면은 이 결과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출력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먼저 세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회계적으로 결산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상 거래는 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마감을 하면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회계 분계를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를 바로 한번 조회를 해보면 그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저희도 이제 세무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쭉 계속 이제 원천세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가결산을 하지만 그때 당시 가결산까지만 진행하고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은 어떤 계정 과목은 막 마이너스가 나 있기도 하고 어떤 계정 과목은 정확한 수치와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산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거래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추가로 반영 및 조정하는 이 결산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시제 같은 경우에 실제 기말의 현금 시제랑 재무 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현금 계정 과목이랑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역하고 이 증빙하고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증빙을 수취하고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돈 들어오고 나가고 요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거래 내역이 없거나 아니면 증빙이 없거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 또는 발생주의, 즉 발생주의에 의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현금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처음 분계를 하다 보니까 인식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차이를 확인하고 추가로 반영 및 조정을 하는 이런 결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법인세를 산출하는 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쭉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 손익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법인세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각종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걸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의 의미는 이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이 결산이 완성된 재무제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이 세무조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산서상 당기순 손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회계와 이 세무회계 차이에는 어떤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인식을 해야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또는 회계상으로는 처리하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인식해야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을 조정해주는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조정은 결산서, 즉 재무제표에 반드시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그냥 바로 반영을 해도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세무조정으로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을 바로 세무조정 사항 중 결산조정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조정 사항이란 먼저 감가상각비.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이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대손금. 이런 것들은 결산조정 사항으로서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사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결산조정 사항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결산조정 사항은 세무조정에 의해 송금 산입이 불가하다. 그리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물론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결산조정 사항은 재무제표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감된 재무제표, 마감돼서 제출된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을 추후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가 없겠죠. 해서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결산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계순환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회계 공부를 해오셨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시거나 이제 교재를 살펴보시면 이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저희 교재에도 이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회계순환 과정이 의미하는 말을 한번 정확히 이해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순환 과정이란 매 회계기간마다
거래를 식별, 기록, 요약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환적 과정을 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래가 시작되는, 즉 처음 회계 업무가 시작되는 거래 발생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산 마감까지 전 과정을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회계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순환 과정은 우선 회계상 거래 분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시산표, 결산 수정 분계,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 계정 마감, 재무제표 작성까지입니다. 해서 요 거래가 발생한 순간서부터 마지막 결산 마감 후에 재무제표 작성까지 이 전 과정을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수단 과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도 회계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회계기간에 다시 요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거래 분계에서부터 전기까지를 회계기간 중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산표서부터는 결산 과정에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 분계하고 전개하다가 결산 과정에 결산 수정 분계하고 뭐 시산표 뽑고 계정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계와 분계장입니다. 분계란 회계상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하고요. 이 전표는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차변과 대변을 서로 결합해서 분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보시면 각각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차변에 위치할 때랑 대변에 위치할 때랑 각각 지니는 의미가 약속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상호 결합돼서 회계상 거래를 이제 구성하게 되죠.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이제 단어들을 접했을 때는 사실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차변, 대변, 뭐 분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8가지를 거래의 8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분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입력해 나가시는 거, 그리고 이 분계를 기록하는 이 장부를 전표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계장 한번 볼게요. 즉, 분계장은 분계들, 즉 기업의 회계상 거래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월 1일 날 직원 식대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계는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얼마라고 차변에 입력하고, 그리고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카드사로 아마 걸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들이 쭉쭉쭉쭉 모이면 어떤 날짜에 어떤 비용을 어떤 카드로 사용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표들이 모여 있으면 거래 사실을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걸 바로 분계장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전기와 원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란 분계를 완료한 후에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원장이란 이 분계한 거래 요소를 다시 계정으로 구분해서 기록한 장부를 뜻하고요.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각 계정 모든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분계를 입력을 하다 보면 각 계정으로 다 옮겨져가지고 조회를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장부입니다. 이게 전표를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은 전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각각 원장에 누적이 돼서 금액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적된 그 각 계정 과목별로 원장을 확인하면서
오류를 잡아내고 뭔가 누락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장을 굉장히 많이 결산할 때 사용하게 돼요. 자, 이번에 시산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란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됐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계정 집계표를 뜻합니다. 모든 거래를 바르게 분계하고 전개했다면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신기했던 그 관찰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일을 하시던 이제 동료분 중에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산을 하면서 자꾸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결산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처 대표님과 상의를 좀 하시더니 이 이상하다고 느낀 점의 원인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바로 이 대차평균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분계를 해나가다 보면은 요 분계, 단순히 분계 하나가 아니라 이 기업의 이 회계상의 스토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분계들을 하나하나 쫓다 보면 결국 그 기업의 회계 역사를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산을 보시면서 그렇게 좀 스토리를 따라가보고 이건 왜 이렇게 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혹시 이건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또 추정해보시고 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까지 했고요. 자, 이 시산표를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계 시산표입니다. 자,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은 시산표의 차변에, 대변 합계액은 시산표의 대변에 기입하는 게 바로 합계 시산표입니다. 즉, 각 계정의 합계를 기록하는 거고요. 잔액 시산표는 각 계정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그 차액을, 그 각각의 잔액을 차변과 대변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는 이 합계 시산표랑 잔액 시산표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4줄,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는 4줄이 등장을 하는데 안쪽 2개는 합계 시산표고요. 그리고 바깥쪽 2개라는 잔액 시산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저희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중에서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게 되고 검증하는 용도로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앞뒤에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들어온다라고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이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뜻하는 바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 전 시산표는 회계 기간 중에 실제 발생된 거래에 의해서 요 분계를 기초로 작성하는 시산표가 바로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는 결산 조정 분계를 하고 난 후에 작성된 시산표를 뜻하고요. 이건 저희가 앞에서 결산의 필요성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회계상 그냥 거래만 놓고 마감을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해서 그런 결산 사항을 다 반영한 후에 다시 한번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이 수정 후 시산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결산 수정 분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계정의 기말 잔액을 결산 시점에서 수정하는 분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발생은 됐지만 아직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아서 이렇게 미수, 미지급으로 인식해 줘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물론 얘도 있지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시점에 결산서에 반영을 해줘야지 인정이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또 추가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산 시점에
반영해주는 분계가 바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 후에 이 수정된 계정 잔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장부를 마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된 이 상황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회계순환 과정을 쭉 앞에서부터 살펴봤는데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의 마감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으로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법인세의 이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결산 강의에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 다음에 오는 그 업무 절차가 바로 법인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결산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미리 뒤에 일어날 법인세 신고가 뭐 어떤 법인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법인세를 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머리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결산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법인세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군지 볼게요. 자, 1번 내국법인, 그리고 2번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입니다. 먼저 내국법인 먼저 보시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바로 내국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이 바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내국 법인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셨다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법인세는 세 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폐지할 때, 해산할 때 이제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은 우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다시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가지고 총 4가지로 구분해서 해당되는 과세소득을 살펴볼 텐데요. 내국법인만 한번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이제 납세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국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같은 경우 사업연도의 총 입금에서 총 송금을 공제한 금액, 즉 우리는 기업회계상 당기순 손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해낸다라고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란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때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소득이에요. 즉 위에서 보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단 산출하고, 만약에 혹시 국내 소재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내신다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는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해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법인세를 산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연도 한번 보실게요. 자, 과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원칙 보시면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본다. 그리고 이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관 등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법인을 설립 신고할 때나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업연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어디에 납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실게요. 내국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본점에 대한 주소지에다가 저희는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비교를 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사업장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정정 신청하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이 먼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소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주소지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 신고 절차는 앞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기업회의 기준에 의해서 당기순 손익을 뽑아내고 여기에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다. 그런 다음에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납부할 세금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손금,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에 의한 세액 공제 감면을 반영, 혹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까지 반영한 다음에 먼저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차감하고 마지막에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보시면 일단 결손금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 해에는 이제 세금이 법인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결손금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진압세액이나 이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엔 결산 시점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 과정은 딱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다. 이게 뒤에서 이 법인세 산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런 기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도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에 뭔가를 반영을 해줘야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자,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출 서류는 먼저 이렇게 결산을 통해 완성한 재무제표와 그리고 각종 법인세 신고서와 이렇게 부속 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결산과 법인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쭉 한번 봤는데요. 결산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봤었고 회계순환 과정 한번 봤죠. 그리고 법인세 신고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